인사는 수고하셨습니다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계약이 다 동행인데 거의 이제 동행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처음부터 개발해가지고 2인 1조로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계약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미 뭐 되어 있는 것을 클로징만 해가지고 되는 계약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여기 나오는 것들은 거의 지난달에 제가 계약이 되면은 만들어요. 왜냐면 잊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사례고 지난달에는 한 500 정도 계약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전달에는 400 정도 들어갔고 계속적으로 되는데 제 계약은 2건, 3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렇게 다건으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어디서 고객들이 마음을 움직였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그 사례들을 쫓아오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할 때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31장이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네. 기초 교육 자료는 제가 만든 에어클래스에 있으니까요. 기초적인 교육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시고 제가 하는 교육은 사례 교육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한 군데는 이제 육가공 업체인데요. 가금류로 하는 이제 면세와 과세 사업장을 2개를 하고 있어요. 면세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고, 그리고 과세 사업장은 부가세인 10%가 붙는 사업장이죠.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데 1차로 보니까 자금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금 사고는 뭐냐면은 면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면세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증빙이 안 남을 때가 많잖아요. 믿고서 했더니 얘가 새벽에 배송을 가서 주고서는 돈은 실제적으로 받았으면서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직원들에게 다 맡겼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면세 사업장에서 그런 일도 많이 발생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과세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냥 돌려요,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매출을 그냥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다가 한 곳에서 터지면은 연쇄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계속 증가로 인해서 노무 사고에 대한 대비 등 종합 컨설팅이 좀 필요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노무를 우선 처음에 이제 코드를 받죠. 근데 코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코드를 받을 수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시면은 그 회사의 그 명칭 이름하고 그 다음에 주소지를 치면은 그러면은 그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업종 코드가 나와요. 그 코드를 보고서 노무로 가서는 성장유목 업종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자금에서는 어느 분야에 되는지, 그리고 세무적으로도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우선 이렇게 크게 나갑니다. 우선은 분야 자체를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대표님 회사는 성장 유망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5인 이하일 때는 고용에 대한 지원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앞으로 성장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직원을 이 정도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왔다 갔다 한다면 벤처 인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벤처도 유지를 합니다. 왜냐면 벤처가 되면은 바로 성장 유망 업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조업은 여기가 제조업인데 이제까지 도소매를 했대요. 그러면 도소매하고 제조업에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이제 후에 나타날 건데 제조업이 도소매보다는 많이 버는 걸로 업종 평균 돼 있어요. 이익이. 그래서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제조업은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20%가 되는 거고 도소매는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식유 포장 처리업인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도소매로 매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번에 제조업으로 바꿔라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창업한 지가 최초 창업인데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안 받고 있었어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은 세무사들도 좀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다른 회사로부터 이 중고 자산을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위치가 과거에
뭐 식육 포장 처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똑같은 업종을 하면은 물려받았다 또는 영업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매출이 처음부터 막 20억, 30억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게 1억, 2억 되는 회사가 세액 감면 받아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봤더니 인력 변동들이 있었는데 인력 변동을 쭉 뽑아봤어요. 봤더니 인력이 처음에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얼마 안 됐겠죠, 그렇죠? 근데 인원이 자꾸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어요?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있잖아요.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그냥 그대로 냈어요. 고용중대 세액공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인원이 유지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은 지금은 3년간 세액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관리를 몇 년 해야 돼요, 세무사가? 3년을 해야 돼요. 그럼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정 청구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경정 청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소매 매출일 때는 도소매 매출과 제품 매출, 그러니까 도소매 매출보다는 제조업 매출이 자금이나 이런 것이 더 융통하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제품 매출을 높여가지고 B2B 자금, 그러니까 구매 자금이죠. 구매 자금을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기가 공장 매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꽉 찼어요.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그 다음 자금이 뭐냐면은 마지막에 가서 하는 게 구매 자금에 대한 대출이에요. 구매 자금은 부가세가 끊기면은 그 부가세에 대해서 그 원재료만큼만을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면서 대신 이게 납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신보에서 보증서를 쓴 거와 상관없이 해주는 대출인데 B2B 자금은 은행에서도 해줘요. 근데 은행은 1년마다 갱신되면서 다시 안 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용보증기금은 계속 연속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이 훨씬 더 유리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대표님 제가 이런 거를 해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공통 서류로 다 프린터 해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 거다 보니까 제 서류 작성으로 돼 있는 것들은 프린터해서 그냥 갖다 주고 또 한 주 있다가 또 갖다 주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플랜을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는 가능성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했습니다. 많은 이렇게 컨설팅을 해보다 보니까 자금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자금이 확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보장 없이는 컨설팅을 하시게 되면은 자금이 안 돼 버리면은 깨지거나 신뢰가 확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벌써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전부터는 제가 자금을 확정져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필요시 할 수 있지만 정책 목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거는 별 개입니다라고 제가 말을 띄엄띄엄 하면서 해요. 네. 그렇지 않고 쓱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다 해주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자금은 별개고 나머지는 이렇다. 그래서 우선은 필요 서류들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하고 자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받아가지고 그 3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까처럼 숫자로 확인해서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자, 다음 사례는 그 사업전환 컨설팅에 대한 계약 사례인데요. 여기는 뭐였냐면은 원래는 도소매 업체였어요. 도소매 업체였는데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면 이게 벌써 한 3년 전에는 제조업을 추가하게 되면은 제조업으로 창업을 한 걸로 보고 사업전환에서 창업과 동일한 조건의 세액 감면과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자금은 돼요. 자금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전환 자금이라고 해서 도소매에서 제조업으로 전환 또는 매출이 변경 또는 증가가 되어지게 되면은 제조업으로 보고 창업 기준에 맞춰서 5년 동안에 창업이라 보고 5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대출을 계속 해줘요. 네, 새롭게. 그래서 사업 전환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도소매는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10%니까 제조업을 합시다. 그래서 20% 세액 감면 받읍시다. 두 번째, 자금을 이제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환으로 신청합시다. 이걸 어디서 해줘요? 중진공에서 해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중진공에서는 사업 전환에 대해서 인정을 몇 퍼센트까지 해주냐면은 총 매출액의 30%가 추가된 그 업종이 됐을 경우에 해줘요. 네. 우리가 보통 제조업이냐라고 하는 기준을 매출을 몇 퍼센트를 봐요? 50% 이상을 보잖아요. 그쵸? 그럼 50% 이상 될 때까지는 신보고 기보고 어디도 제조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량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중진공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30% 이상이 되어지면은 그거는 사업전환 자금으로 해주더라. 자,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는 2억 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제조업으로도 검토가 돼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채율도 조정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채율도 553%에서 455%로 바꿔줬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가 그 대출을 그 제조업을 인수를 하면서 공장이고 설비고 다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대출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신용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부채를 좀 조정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조업 비중을 높여라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60%를 제조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저하고 그때 계약되기 전이어서 우리 세무사가 알아서 해줄 거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대로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해서 메일을 쳐가지고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스코는 계속적으로 분기마다 신고를 해야 된대요, 생산량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신고를 할 때 생산량만 신고하지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너무 안타깝죠. 실제적으로 제조업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여기는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10%는 그 도소매로 받고 나머지 20%는 받긴 받았는데 제가 원하는 것만큼 받지 못했더라.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봤더니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네, 그렇게 신뢰 쌓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자기 세무사가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세무사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세무사가 법인 결산할 때 몇 개를 하겠어요. 그렇죠? 6, 70개를 한두 달 안에 다 쳐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일일이 하겠어요. 여직원한테 가가지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중진공 사업전환 신청 후에 자금도 도와드리고 제조 매출 증대 요청해가지고 했고, 고용주대 세액공제도 받았어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전 거는 안 받았어요. 그전 것들은 더 받으시는데 지금 받지 말고 나중에 한 3년 후에 경정 청구하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세무사님한테 경정 청구를 요청하시면 된다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싸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그쪽 세무사도 알고 있어요. 경정 청구를 하고 그러면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적정의 금액을 주시고라고 얘기를 꼭 합니다. 네, 우리 회사로 갖고 오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그래야지 합니다. 처음에 저거 해달라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이러면은 안 해줘요. 네. 자, 추후에 진행할 거 재생 콘크리트를 쓰고 있어요. 아스콘인데. 그래서 이거는 환경자금 안내해줬고, 안내라고 했지 제가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도 지금 100% 주식인데 자녀나 사모님으로 이전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거 나중에 이전해주겠다라고 했고, 노무행정정비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그 지난달에 계약이 된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조금 알았으면 좋은 것들, 왜냐면은 이번 달이 성실신고를 신고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이 6월 14일인가요, 그렇죠? 예. 15일 이후에는 그 뭘 달라고 하기도 미안하고 뭘 조정하기도 미안한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가결산을 달라고 해서 조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네, 그냥 간섭이 돼요, 간섭. 네, 제가 저번에 법인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가 피크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못 갖고 오면은 그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이번 주도 이번 주까지가 그렇게 될 겁니다. 자, 법인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우선 성실 신고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야 되는데 성실 신고가 뭐야라고 하시면은 이 성실 신고를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얘기해 주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디서나 걸려드는 관통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소득률이라는 겁니다. 자, 그 소득률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법인 전환을 하시려고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아니면 선택하신 분들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과도한 세금의 문제예요. 네, 어떤 원청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과도한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자, 세금 대표님 얼마 내세요? 그러면 나 500만 원 내. 겁나 많이 내. 이렇게 얘기해요. 대표님 세금 얼마 내세요? 7,500 내. 버는 대로 내는 거지 뭐. 누가 세금이 많을까요? 모르시죠? 그거는 각각 자기가 느끼는 세금에 많이 낸다라고 하시면 그분은 많이 내는 거예요. 300을 내도 많이 내는 거고요. 50만 원 내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하는데 왜 세금이 많아질까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십니다. 네. 전년도에 매출이 한 5억 됐을 때는 아무 얘기 없더니 갑자기 7억 5천 되니까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져? 라고 하면서 의문을 하죠. 보시면요, 그 대부분은 성실신고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밑에 기장 맡고 있는데 성실신고는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개인 사업자였죠. 근데 개인 사업자가 수적으로 굉장히 많지만 세금적으로 보면 성실신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만큼 성실신고는 어떠한 기준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소득률이라는 거예요. 자, 소득률 뭐냐? 내 소득이죠. 그렇죠? 자, 성실신고 대상자는 이 얘기를 하면은 거의 다 알아들으세요. 한 2번 정도 성실신고를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성실신고 가신 분들은 소득률 문제가 안 돼요. 잘.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문제가 되어지죠. 자, 봅시다. 우리 단순하게 한번 계산을 해봐요. 대표님들이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단순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2억 매출할 때 예를 들어서 10% 남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2억 매출 때 소득이 2천만 원이잖아요. 세금을 계산하면 한 192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5배가 떴다고 볼게요. 매출이.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2억 매출에 5배면 10억이니까 세금도 192만 원에 5배니까 960만 원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대표님들 생각에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누진 구조라서 그런 거죠. 개인 사업자들은 누진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거는 뭐냐면은 이 소득률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업종에 2억이든 10억이든 거의 소득률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 소득률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경고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뒤에서 표현이 되어져요. 자, 세금이 960만 원이 아니라 2010만 원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세율 구조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네. 2천만 원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세율이 15% 구간이었는데 소득이 1억이 되는 순간에 어디에요? 35% 구간으로 20%가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5배가 됐으니까 세금도 5배인 960만 원이 아니라 10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저기서 더 많아진다?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세금이 어떻게 돼요? 세율이 더 높아지죠. 그렇죠? 세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42%도 생겼고 45%도 생겼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나는 버틸래, 나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디서도 개인 사업자 예를 들어서 매출이 7억 5천인데 2천만 원 세금 내시는 분이
법인에서 7억 5천인데 2천만 원 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어느 법인이 그렇게 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가서 보실 수가 있고 세무 대리인들은 요걸 보면서 판단을 하는데 작년도에 신고를 했어요. 작년도에 이 회사를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대표님의 회사는 2018년도에 신고할 때는 5%, 2019년도에는 3%, 2020년에 7%로 신고를 했어요. 지금 신고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자, 7%로 신고를 했는데 너가 신고를 했는데 이 업종 평균은 10.6%인데 왜 이렇게 낮게 신고했니? 80% 미만으로 그것도 너무 낮게 신고 아니야? 필요 경비가 실제 그게 맞는지 내가 한번 들여다봐 라고 얼음장을 놓은 거죠, 그렇죠? 으름장이에요, 얼음장. 으름장. 네. 어른이 내는 거, 그렇죠? 으름장. 네. 자, 그러면은 평균 소득률이 여기서 딱 걸려버리면은 세무사가 딱 얘기합니다. 대표 안 돼요, 이렇게 돼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저 7.4%가 실제적으로 소득률이 7.4%는 뭘로 조정을 했을까요? 네, 대부분은 뭘로 조정하냐면 재고로 조정을 해요. 네, 나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까지 쌓여있는 재고를 소진한 걸로 해서 재고를 어떻게 해요? 원재료를 많이 썼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해에 비용을 많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재고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면은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써버리는 거죠. 자, 이때는 실제라고 볼게요. 이때는 네, 소득률이 4.69%인데 이 당시에는 여기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회사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재고를 많이 남겨놓겠죠. 네, 은행에서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재고가 많았어요. 이거 소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신고가 되는 2020년도에 어떻게 해요? 재고를 많이 소진시켜 본 거예요. 그래서 신고했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업종 평균에 미달이다. 그렇죠? 그러면 세무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신고를 이제 기준을 잡죠. 그렇죠? 그러면 신고 도움이 어떻게 나오냐면 니네들 업종 평균에 니네 업종은 적어도 요 정도의 경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니네 업종은 7.5에서 8.5 정도는 남아. 작년은 10%였는데 요번에는 요 정도는 남을 걸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저기 안에서 놀아야 돼요. 네, 요번에 신고할 때는 그럼 세무사가 어떻게 해요? 7.5에서 8.5%로 신고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소득률을 세게 건드려 버리면은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특수관계인을 봐요. 네. 너희 특수관계인이 지금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해외로 나가 있는데 어떻게 비용 처리를 했니? 그리고 너가 3.3% 해가지고 처리한 게 네 형인데 네 형은 지금 제주도에 있어. 농민이야. 근데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인가공을 하면서 한 4,800만 원 정도를 떨었니? 그렇죠? 그러면은 세무 대리는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득률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소득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네. 근데 지키는데 자 그러면 지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현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가 얼마나 남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같은 업종인데 혁신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실제적으로 10.8%인데 한 회사는 혁신을 해가지고 25%가 남는 거예요. 25%가 네? 혁신을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 사이 2%가 남죠. 그쵸? 네 남잖아요. 이만큼 경비 처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쵸? 재고자산으로 만들면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여긴 혁신된 회사 혁신된 회사 네 그런데 재고를 다 떨어도 안 되는 거야. 예? 어떤 회사 그래요? 대표가 1인 다역을 해. 택배도 자기가 보내고 일도 저것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배달도 자기가 다 해. 돈 다 해. 그랬더니 비용은 얼마 안 돼. 누가 보면 혁신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노동의 대가잖아요. 엄청나게
일한 거죠. 그 대표가.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비용 처리할 게 없네? 그럼 뭘 넣을까요? 가공경비를 좀 넣을 수는 있겠죠. 네, 가공경비를 넣을 수 있는데, 제조업 기준에서 7억 5천이 되면은 두 번째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적격 증빙. 너가 얘기하는 여기다가 지금 태우려고 하는 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들, 거기에서 적격하게 증빙 서류가 된 것만 넣으라고 해요. 그래서 성실신고가 딱 되면은 적격 증빙을 보기 때문에 그 증빙 서류가 맞는지를 봐요. 그 증빙 서류가 없어. 대표가 열심히 일했어. 그럼 소득만 많이 발생됐죠, 그렇죠? 네. 자기의 허리 디스크, 팔, 다리 그 대신 돈을 얻었지만 어떻게 해요? 적격 증빙이 없잖아요. 자기 몸 뭐 이렇게 다친 걸 적격 증빙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직원을 하나 더 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성실신고자들은 여러 가지로 고충을 받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내가 품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했는데 증빙이 없네. 네. 그래서 평균 소득률보다도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 회사들은 6월달 정도 되면, 5월달 정도 되면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주 생뚱맞는 얘기죠. 뭐라고 하냐면 대표님 영수증 더 없어요? 이런 얘기 들어요. 그러면 대표가 화딱지가 나죠. 이제 와서 무슨 영수증이고 뭐고 이래요. 그렇죠? 그 회사는 혁신을 한 거예요. 누가? 대표가 혼자서 1인 다역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이렇게 가공경비를 넣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데 거기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외주비 처리를 해요. 한 2% 정도 세금을 내고 외주 처리합니다. 그러다가 뭐 그래도 세금을 냈으니까 문제를 크게 되지 않으니까 그거 말고도 가공경비를 넣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넣죠. 근데 이게 그 가공경비라는 것 자체가 실제 가공경비도 있고 너무 억울한 경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바운더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네. 3억일 때는 효과가 컸어요. 근데 얘가 9억 매출 때는 얘는 미미한 거예요. 네. 근데 그 포션은 어떻다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예전엔 1, 2억도 했대요. 그러다가 5천도 했대요. 점점 줄어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맥시멈 3천이랍니다. 네. 어렵대요. 이제는 점점 투명해지니까 저런 적격 증빙이 안 되면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가공경비 하지만 실제 가공경비 완전 가공경비로는 잘 안 합니다. 네.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이러고서는 넘기시면 법인으로 전환하면 내가 과연 뭐가 좋아? 라고 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는 대표님 이 상태로 있으면은 이런 것 중에서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은 이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내셔야죠. 네. 그러면은 법인으로 전환하면 뭐가 좋아? 그럼 법인으로 가면은 무엇이 제일 어렵냐라고 하면은 대표님은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제일 어려워해요. 네. 근데 내 돈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법인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세금이 붙어요. 네. 그래서 미리 계획하고 미리 쓰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개인은 어떻게 해요? 다 쓰고 난 것을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남는 것 가지고 세금 내니까 개인은 한 방에 내는 거고 법인은 푼푼히 내는 겁니다. 그래도 계획성 있는 거는 더 법인이 훨씬 더 낫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표님께서는 근로소득세 근로자가 되게 되면은 뭘 내요? 근로소득세를 내죠. 그렇죠? 근로소득세를 내면은 한 번도 감면받지 않았던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받게 돼요. 1200에서 한 1400 정도 받죠. 그럼 공제가 자녀들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 부인도 일하고 그러면 공제를 어떻게 해요? 적어지잖아요. 근데 근로소득 공제라도 하나 생기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표님이 급여 자체를 한 1억 정도로 했어요. 그러면 세율 구간을 한 24%나 15%로 해가지고 먼저 근로소득을 빼가요. 세금을. 근데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은 실제적인 세율은 10% 내외예요. 제가 얘기한 건 4대 보험료를 빼고. 네. 4대 보험료는 어차피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 실제적으로 대표님께서 근로소득으로 해서 발생되는 게 세율이 한 10% 내외라고 한다면 대표님은
법인세를 내는 것보다는 그냥 가져가는 게 훨씬 낫겠죠, 그렇죠? 네, 세율이 10%라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대표님의 실효세율이 한 15% 구간인 1억 5천에서 2억 원이 생길 때까지는 12월 달에 무엇으로 조정해요? 성과금으로 그냥 조정하는 거예요. 상여금으로. 그 해에 내가 연봉이 한 1억 정도 가져갔는데 법인세가 20%가 넘을 것 같아. 그럼 성과금으로 해서 한 5천, 6천 가져가더라도 그게 세율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서도 한 2, 3억 가져가고 그리고 법인세도 20%가 넘었다. 그럼 뭘로 해요? 배당을 하는 겁니다. 배당. 네. 그래서 배당을 하는데 주식이동을 그때 가가지고 배당할 때 정도가 되면은 회사도 어느 정도 든든해졌고 성장기를 지나가지고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주식이동하면 이동이 돼요, 안 돼요? 2% 3%밖에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이동을 언제 해라? 제일 쌀 때 해라. 제일 쌀 때 언제? 법인 설립할 때부터 하세요. 왜냐? 그 구조를 사전에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어디서도 써먹을 수 있어요? 법인 업체에 갔을 때도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아시겠죠? 야, 내가 급여는 너무 많아. 회사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 연도 급여는 3,600만 원 가져왔어. 근데 법인세를 왜 이렇게 많이 내? 한 1,400만 원 냈어. 그럼 뭐라고요? 대표님 소득 올리셔야죠. 그리고 회사가 어떨 것 같아요? 이대로 해가지고 계속 갈 것 같아. 연마다 1, 2억씩 미처분 이익이 자꾸 생기실 텐데 그때마다 대표님 주식이 어떻게 해요? 계속 비싸지겠죠. 그렇죠? 제일 쌀 때인 지금 옮겨 놓으세요. 언제? 한 10년 후를 대비해서 5년 후를 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이동은 먼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투지폰을 쓰다가 이제는 그 스마트폰을 쓰실 줄 스마트폰으로 바꿨으면 스마트폰의 그 기능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득에 대한 비속초를 여러 군데로 변경할 수 있다. 대표님께서 12월 달에 지금 급여를 보면서 회사가 돌아가는 거 보면서 성과금을 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대표님 마음대로 돈을 못 쓰는 거는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그거 대비해서 계획적이고 그리고 운용할 수 있는 미가 법인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실신고에 대한 문제점과 법인으로 했을 때 기속처 변경 이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근데 결정은 누가요? 대표가 하죠. 그렇죠? 네. 결정장애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기다려줘야죠. 네. 기다리는 동안에는 뭐 다른 절세할 수 있는 것들로 바꾸시면 됩니다. 요건 좀 이따 할까요? 시간이 네. 자, 개인 사업자 절세 방법. 자, 개인 사업자 절세 방법인데 앞에 거 성실신고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죠? 그랬더니 난 죽었다 깨나도 법인은 하기 싫대. 그러면 어떻게 다음 컨설팅을 이어갈 거냐는 거죠, 그렇죠? 현재 있는 개인 사업자에서 절세 있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실신고 대상자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은 타켓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타켓에서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켓에서 피하려고 하면은 국가에서 가장 그 타켓을 낮게 하는 대로 숨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자,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갈수록 타켓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여기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요. 자, 복식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기장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네. 이 정도 매출이 되었으면은 기장을 하세요라고 하는 기준이 도소매는 3억, 제조업은 1억 5천, 그리고 서비스업은 7,500만 원입니다. 네. 저것보다도 밑에 일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이라고 하는 걸로 하는데 요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조금 복잡하니까. 복잡하지 않은데 그래도 요건 떼놓고 위에 있는 걸로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건데 바로 옆에 6천만 원, 3,600만 원, 2,400만 원 이렇게 되거나 신규 설립을 한 그 해에 매출이 이렇게 된 사람들은 뭘로 하냐면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쓰는데 단순 경비율을 아까 봤어요, 우리가. 봤어요? '생각나세요?' '네. '생각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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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세
이거예요, 이거. 보이죠? 네. 내가 이번 연도에 매출이 처음 사업을 했는데 도소매인데 2억 9,999만 원을 했어요. 3억 안 넘었어. 복식부기를 할 필요가 없대. 그 해만. 그 딱 첫 번째 해. 그랬더니 단수협이 92.9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신고를. 네? 92.9% 그냥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표님께서 돈을 쓰겠다라고 하면은 법인으로 정상적으로 넘기고 필요한 거는 단순 경비율이 높은 도소매를 활용하셔라. 네? 그게 아니면 대표님 지금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에요. 법인 전환을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갔더니 대표가 제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도 해요? 도소매도 하는 거예요, 도소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매출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제조업 기준으로 해서 성실신고가 7억 5천인데 도소매는 성실신고가 얼마예요? 15억이죠, 그렇죠? 몇 배예요? 2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회사가 성실신고 기준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조업인데 이 회사가 지금 금년에 매출 7억 했는데 한 9억 정도 할 것 같대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가봤더니 도소매도 해. 그럼 늦게라도 도소매를 넣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소매를 하면. 그러면 제조업으로 해서 했더니만 매출이 6억인 거예요. 얘가 실제적으로 했더니. 자, 도소매를 했어요, 도소매. 도소매를 했더니 매출이 3억이에요. 네? 자, 그러면 3억은 제조업으로 한 사람이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네? 요거 이하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하로. 그 회사가 매출이 넘게 생겼어. 근데 가봤더니 실제적으로 도소매가 있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조업에다가 늦게라도, 제가 얘기했죠. 늦게라도 도소매 넣으면은 12월 때 도소매 넣는데요? 상관없다고. 조정해서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넣어가지고 매출이 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네. 대표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표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성실신고 기준은 아니고 다음에 넘을 것 같은데 내가 내 돈을 내가 처음에 사업하느라고 이쪽 저쪽에서 2부이자 5부이자 막 이렇게 떼게 썼어. 그래가지고 넘기기가 참 어려워. 그거부터 갚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연구부서 같은 거 설립해가지고 절세된 기본적인 부분을 준비해주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에 맞게끔 바꿔주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고 하면은 기준 경비율 또는 아까 경비율을 보면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절세 방식은 컨설팅에서도 굉장히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유는 뭐냐면은 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데 왜냐면 딱 규격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전화무쌍해요.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자,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방법 뭐예요?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고 새롭게 도소매로 해가지고 개인 사업자를 나가지고 두 개를 하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 가봤더니 도소매를 하고 있더라. 원래적으로 상품 판매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상품을 넣고 매출을 나누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실제에 맞게끔 하셔야 된다. 네, 실제에 맞게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거 알려주면은 계약 안 합니다.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죠. 네, 기장 옮기셔야 됩니다. 네. 제가 그냥 영업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재무제표를 한 100번 정도 들어가지고 배우시는 것보다 기장을 한 두세 개 정도 갖고 와가지고 밑에서 그것도 몰라요? 이런 느낌을 받아가면서 하시는 게 재무제표를 습득하시는데 훨씬 더 빠르세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 뒤에 거는 저 5분만 더. 네, 5분만 더. 네. 왜 우리는 공유하고 협업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이게 과거에는요, 대표들 정보력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슈가 오히려 더 좋았죠. 근데 지금 있잖아요. 가보시면은 대표들이 잘 알아요. 네. 그리고 이슈는 어떻게 해요? 점점 줄어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이 시스템화 된다는 건 뭐냐면요. 고용지원금 누구나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경쟁되고 치열해지는 거예요. 금년에는 고용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없죠. 그렇죠? 네. 그럼 그분들 다 어디 가셨을까요? 네. 항상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저희는 제자리에서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종합적으로 컨설팅 해주고 그리고 가까운 근거리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가져가시는 게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요. 처음에 보험으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바뀌면은 거기는 경쟁이 치열해진 거예요. 네. 지금에도 이제 현장에 나가보는 고객들이 얼마나 저하고 오래 해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계약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역으로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을 막 시키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도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를 따라하고 그 다음에 브리핑 해보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고수해가지고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은 될수록 나만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돼요. 제가 원하는 것은 나만의 방식이에요. 나만의 방식. 나만의 브리핑법. 그리고 내가 하는 아이스 브레이크. 나만의 방식이 만들어지셔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지에서 습득되고 있는 이 학습의 상태에 있을 때 이때 좌절하면 안 돼요. 내 계약량이 딴 애들은 200, 300씩 빵빵 터치는데 나는 30, 20, 10 그냥 대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나는 못하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자신이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몰입으로 가는 그 순간들을 어떻게 갔나 봤더니 처음에 학습에서 자기 걸 만들어요. 여러 개를 해서. 그리고서 높은 수준으로 만듭니다. 그게 매뉴얼화도 하고 자기만의 방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케이스를 늘려요. 그리고서 갈 때마다 성공을 하고 갈 때마다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가지고 내 전체 모습을 평가해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린 거는 케이스를 자꾸 늘리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스로 해서 그 힘든 시기를 언젠가는 내가 이겨낸다. 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기를 빨리 가시려고 하면은 뭐니 해도 서로의 케이스를 더 많이 늘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케이스 하나인데 10명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면은 10개의 케이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 물어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사업하신 분들 계시죠? 혼자 하시다가 왜 조직으로 다시 들어온지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네,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어도요. 사람한테 배우지 않고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고서는 혼자 성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실전적으로 교육도 있고 이런데 들어오셔서 교육을 참석하셔야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으시고 공통 프로그램들은 받으시고 아직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리더분한테 달라고 하시고 리더분 중에 다 있으실 건데 없으시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시장이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으셔야 되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신입 팀장님들이 와가지고 또는 다른 FC 분들이 와가지고 법인 영업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 쉐어예요. 쉐어. 네. 내가 테스트할 수 있는 시장이 많으면요 쉐어하는데 그렇게 겁내하지 않습니다. 네. 처음에 딱 왔을 때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냥 좋은 의미로 많이 같이 가요. 계약이 크고 작은 상관없이. 네. 근데 테스트할 시장이 많아야 좀 같이 가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한번 리더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아침 저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든가 해가지고 그 사람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6월달 저번 달에 강의했고 그리고 다음에 계약했던 사례들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달에 사례 네. 네. 나오실 때 큰 박수로